비구니가 된 절세미인.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미모를 지닌 여인으로 얼굴은 흰 눈처럼 맑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졌으며 이목구비는 오밀조밀하면서도 뚜렷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머릿결은 너무도 고와 바람이 불 때마다 비단처럼 찰랑거렸으며 햇빛을 받을 때면 은은한 윤기를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는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남자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며 살아갔죠. 어느 날 그녀는 시장에서 비단으로 된 화려한 옷을 보고 탐이 났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던 그녀는 포목점 앞에서 귀티나 보이는 한 선비에게 다가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옷이 참 예쁜데 너무 비싸네. 그러자 선비는 여자에게 고개를 돌려 눈동자를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얼마 안 하는데 뭐가 비싸다 그러. 부잣집 도련님에게는 그러겠죠. 하지만 일반 평민에게는 큰 돈이랍니다. 선비는 여인의 외모를 쭉 훑어보더니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저 옷을 갖고 싶다면 내가 사줄 수도 있어. 하지만 공짜는 아니오. 모름지기 대가가 있어야겠지. 여자는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었기에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물었죠. 대가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선비는 그녀의 손끝을 어루만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다면 어떻겠소? 그렇게 하면 비단 옷을 한 벌도 아닌 두세 벌 사드리다. 여자는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이런 거래는 익숙한 것이었고 아름다움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잡고 속삭였죠. 좋아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저는 값싼 여자가 아니니까요. 이처럼 그녀는 아름다움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믿었고 그것을 이용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하나에 남자들은 기꺼이 돈을 내어주었고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특히나 부인이 있는 유부남들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네 남편도 저 불효씨에게 빠졌다더라. 그래서 밤마다 몰래 나가서 돈을 갖다 바치느라 등골이 휜다던데. 말도 마라. 저 여씨 때문에 내가 아는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굶고 아내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울기만 하더라고. 저렇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선 한다는 게 겨우 남의 서방을 빼앗는 일이라니. 천벌 받아야 해. 천벌. 사람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그녀가 길을 지나가기만 해도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부러 그녀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 상인들도 생겨났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며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짐을 챙겨 먼 길을 떠나는 그녀는 길을 가던 중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그의 눈빛은 신비롭고 깊은 지혜를 머금고 있는 신비한 분이었죠. 그녀는 지친 얼굴로 스님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 떠나는 길입니다. 제 미모만 믿고 살았지만 결국 그것이 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말았네요. 사람들은 저를 경멸하고 욕하고 저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저를 못된 여자라 부르며 경멸했습니다. 아마 제 외모에 질투를 느껴 그런 거겠죠? 하지만 예쁘게 태어난 이상 이 외모를 이용하여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는 게 잘못된 것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제 외모가 저의 가장 큰 자산이고 그것을 사용해서 살아온 것이 잘못이라면 제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요? 남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뿐인데 왜 그것이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내게 준 것인데 왜 사람들은 나만을 탓하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한 법. 외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움은 바람과 같아서 머무르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이지요. 당신이 지금껏 외모를 이용해 얻은 것들은 허상일 뿐이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는 법이니 말입니다. 그녀의 속마음을 눈치챈 스님은 그녀를 보내고 이내 신통력을 발휘하여 선녀처럼 찬란한 미모를 지닌 여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지나가야 할 길목에 거대한 나무 아래로 향한 다음 부드러운 낙엽이 깔린 자리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 모습은 실로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옥처럼 빛나는 피부,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얼굴에 떠오른 은은한 미소,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 신성하게 보일 만큼 완벽한 자태였습니다. 향긋한 꽃내음마저 그녀의 주변을 감쌌고 보는 이로 하여금 그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들게 할 정도였죠. 이윽고 도착한 여자는 나무 아래 누워있는 여인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넋을 잃은 듯 바라보았죠. 그녀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미녀들을 보아왔지만 눈앞의 여인은 아예 다른 차원의 사람 같았습니다. 매끈하고 투명한 피부, 조각처럼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고결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여자는 손을 들어 올려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부드러운 피부가 여전히 매끄러웠지만 저 여인과 비교하면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감탄이 이어지던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나쁜 마음이 꿈틀댔는데 그것은 질투였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저렇게 완벽한 미인이 존재하다니. 만약 내가 저런 얼굴을 가졌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갑자기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불길이 타오르듯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건만 이 여인의 존재는 그녀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그녀를 조용히 감쌌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적막한 숲속 아무도 없었고 나뭇잎 사이로 햇빛만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간 그녀는 숨을 죽이며 여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두 손을 뻗어 그 가녀린 목을 감쌌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힘을 주어 그녀의 숨통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아귀에 있던 목이 서서히 얼어붙는 듯한 냉기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라고 여겼지만 이내 아름다운 여인의 피부가 변해가는 것을 보고 경악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녀의 부드럽고 탄력 있던 살결이 순식간에 거칠어지더니 주름이 하나둘 깊게 패어나갔습니다. 마치 바람에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매끈하던 얼굴이 점점 쭈글쭈글하게 변한 것이었죠.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떼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생기 넘치던 피부는 메마르고 거칠어졌으며 윤기나던 머리카락은 점점 희끗해지더니 급기야 눈 깜짝할 새에 완전히 백발이 되어버렸습니다. 피부에는 깊고 선명한 주름이 패이고 탄력있던 볼은 축 처지면서 마치 세월을 한꺼번에 삼킨 듯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선녀 같은 아름다운 여인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주름이 가득한 노파가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생명을 머금은 채 눈을 감고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죠. 방금 전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겼던 여인이 단 몇 초 만에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름다움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였어? 그렇다면 나 역시 언젠가는 저렇게 변하겠지. 내가 가진 이 얼굴이 저렇게 늙고 초라해진다면 아무도 나를 더 이상 아름답다고 바라보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나를 원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을 것이야. 그러면 나는 대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지? 아름다움을 잃는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잃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왔는데 그렇다면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녀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쥐고 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외모란 한때의 것이고 아무리 예쁜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기 마련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부끄러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길을 돌려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외모에 집착하며 살아온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산에 오르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받았던 찬사, 그녀를 바라보던 남자들의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 오게 될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까지.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나이 들어도 없어지지 않는 진정한 평온과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침내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 도착한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길에서 만났던 그 스님이었죠.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오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자신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이끌린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제 지난 날을 모두 내려놓고 싶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아름다움에 집착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사라지지만 마음의 깊이와 지혜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짙은 향기를 품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난 삶을 잊고 새로운 삶을 찾기로 말이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위와 빗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조심스레 그녀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고 잘라냈습니다. 한 올 한 올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지난 날들이 함께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삭발을 마친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장신구를 두를 필요도 없었고 찬란한 미소로 사람들을 유혹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필요도 없었죠.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비구니가 되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수행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화려함도 욕망도 내려놓고 오직 내면의 평온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더 이상 외모에 연연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둑을 쌓은 도깨비의 심술. 조선시대 전라북도 임실고을에는 마씨 성을 가진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학문의 두각을 나타냈고 고을의 유생들 사이에서도 학식이 깊기로 유명했죠. 시간이 흘러 그는 좌수라는 관직을 맡게 되었고 어느새 고을을 다스리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벼슬길을 떠나 조용히 자연을 벗삼아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탐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유자적한 풍류를 즐기는 것을 좋아했죠. 평소에는 서책을 가까이 하며 고전을 탐독하였으나 때때로 냇가에 나가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 졸졸 흐르는 시냇물, 주변의 울창한 나무들, 그리고 한가로이 피어나는 연꽃들 사이에서 잠시나마 벼슬살이의 번잡함을 잊고자 하였던 것이죠. 어느 날 맑게 갠 하늘 아래 그는 평소처럼 냇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살은 잔잔했고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죠. 주변에서는 개울가 버드나무 잎이 사각거리며 흔들렸고 물 위에는 한두 마리의 잠자리들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레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낚싯줄이 가벼운 곡선을 그리며 물살에 닿았고 찌는 부드럽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가만히 낚싯대를 잡고 찌가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며 잔물결을 따라 반사되었고 물속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헤엄치고 있었죠. 오늘은 손맛을 좀 볼 수 있으려나. 그는 중얼거리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양은 높이 떠 있었고 새하얀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물속에서 무언가 스칠 듯 지나가는 파동이 일었지만 찌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한 손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입질은 없었고 그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부드러운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합쳐져 마치 자장가처럼 느껴졌고 때문에 그는 어느새 졸음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허탕인가 보군. 몇 시간을 기다려도 입질 한 번 없자 그는 투덜거리며 낚싯대를 거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찌가 살짝 흔들리더니 곧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좌수는 서둘러 낚싯대를 힘껏 들어 올렸지만 기대했던 커다란 물고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살 속에서 떠오른 것은 작은 주머니 하나였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는 조심스레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5개의 작은 구슬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자 각 구슬은 저마다 다른 색으로 영롱하게 빛났는데 붉은 구슬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푸른 구슬은 깊은 바다처럼, 녹색 구슬은 울창한 숲을 연상케 했으며 노란 구슬은 아침 햇살과 같았습니다. 마지막 보랏빛 구슬은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죠. 그는 손가락으로 살며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구슬이 손 안에서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구슬은 대체 무엇이기에? 마좌수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가만히 손을 쥐었다가 펴보았는데 구슬들은 그의 손바닥 위에서 맴돌며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는 갑자기 이 구슬들을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죠. 어린 시절 서책에서 읽은 전설 속의 식물들과 닮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의 손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닌데 내가 함부로 가져도 괜찮은 걸까?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에 들어온 이상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 마좌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레 주머니를 닫고 품속 깊이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마좌수는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초승달이 희미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이 되자 그는 어렴풋이 인기척을 느끼고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꿈속의 환영인 줄 알았지만 거친 숨소리와 낮은 중얼거림이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오밤중에 대체 누구지? 그는 눈을 비비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인기척은 점점 뚜렷해졌고 마치 여러 사람이 웅성이는 듯한 소리가 대청 너머에서 들려왔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는 서둘러 호롱불을 밝혀 방 안을 환하게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으나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마당 한가운데에는 덩치가 큰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두덩이는 깊숙이 움푹 파여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내의 뒤로 그와 비슷하게 생긴 수십 명의 사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어딘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일부는 희끄무레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일부는 몸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감돌았죠.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좌수는 잠시 침을 삼키며 어둠 속에서 마주한 기이한 존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가장 앞에 도깨비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희미한 푸른빛이 감도는 피부를 가진 그의 움푹 꺼진 눈에는 불꽃 같은 붉은 기운이 서려 있었죠. 어르신, 늦은 밤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송구하옵니다. 저희는 원래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존재로 인간들의 일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도깨비의 목소리는 낮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도깨비 무리들도 숙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마좌수를 향해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오늘 낮에 물가에서 건지신 오색 구슬,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귀왕부입니다. 그 구슬은 저희 도깨비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보물로 저희들의 왕권을 상징하며 저희를 다스리는 힘을 가진 물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탓에 저희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디 돌려주십시오. 그 도깨비는 낮게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오는 듯 희미했으나 마좌수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귀왕부는 단순한 구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힘을 가진 신령한 보물이자 도깨비들 사이에서는 왕권을 상징하는 신물입니다. 이 구슬이 있으면 귀신들과 도깨비들을 자유롭게 부릴 수 있으며 심지어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거나 사라진 영혼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본래 있어야 할 곳에서 사라지면 도깨비 세계는 균형을 잃고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도깨비들도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에 가득 찬 도깨비들이 일제히 엎드리자 짙은 그림자가 일렁이며 마치 큰 파도처럼 출렁거렸죠. 마좌수는 그 장관에 압도되었지만 일부러 태어난 척 팔짱을 끼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낮에 곧장 찾아오지 않았나? 밤이 깊어 다들 잠든 이 시각에 몰려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가? 귀왕부는 태양 아래에서는 저희의 손이 닿지 않는 물건입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 힘이 닿지 않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늦은 밤이 되어서야 신뢰를 무릅쓰고 어르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좌수는 도깨비들의 필사적인 모습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깨비들 사이에서 일순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하던 도깨비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죠. 우리는 억지로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그 구슬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는 이승에서 영원히 떠돌게 될 뿐만 아니라 도깨비 세계의 균형마저 깨질 것입니다. 그 여파가 인간들에게도 미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마좌수는 한동안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통 물건이 아닌 귀한 보물이니 선뜻 내어주기엔 아깝군. 마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원천은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넓은 강줄기로 장마철마다 범람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곤 했습니다. 하여 해마다 물난리를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제방을 세우려 했으나 강한 물살과 험난한 지형 탓에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야 말았죠. 갑자기 오원천의 물난리가 생각난 마좌수는 도깨비들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도깨비들은 신묘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들었느니라. 그렇다면 인간들이 몇 년을 공들여도 만들지 못한 둑을 쌓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냐? 도깨비 무리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바람보다 빠르고 돌을 손바닥만한 조약돌처럼 가볍게 다룰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인간들이 수십 년 걸려도 불가능한 일을 단숨에 해낼 수도 있지요. 좋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서 그 귀왕부를 되찾아 가고 싶다면 하룻밤 사이에 오원천에 튼튼한 둑을 쌓도록 하거라. 만약 너희가 그 둑을 완성한다면 나는 기꺼이 귀왕부를 돌려주겠느니라. 그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날이 새기 전에 둑을 완성하겠습니다. 저희 도깨비들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신묘한지 어르신께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좌수와 도깨비들 사이의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좌수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을 가지고 오원천으로 향했습니다. 밤사이 도깨비들이 둑을 쌓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기에 걱정이 앞섰죠.
그도 그럴 것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둑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거센 물살과 험난한 지형 때문에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오원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강가에 도착한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거칠게 흐르던 강둑에는 거대한 석축이 견고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돌들이 층층이 정리되어 있었고 일부 구간은 마치 인력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을 듯한 거대한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물길은 정돈되어 흘렀고 둑은 그 위를 단단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광경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강가로 모여들었고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물이 거칠게 흐르던 곳인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튼튼한 둑이 생긴 거지? 그때 마주아수가 앞으로 나서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이 둑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것이네.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것은 내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도깨비들이 만들어 준 것이라네. 마을 사람들은 순간 웅성거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깨비라니요? 정말로 존재한단 말입니까? 마주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을 이었죠. 그렇다네.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어젯밤 그들이 나를 찾아와 한 가지 부탁을 하였는데 잃어버린 귀왕부라는 신비로운 구슬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네. 내가 아침에 낚시대로 낚아올린 오색 찬란한 구슬들이지. 그래서 나는 그것을 돌려주는 대신 이 오원천에 튼튼한 둑을 쌓아달라 말했네. 그리하면 귀왕부를 돌려주겠다 말했지. 하지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작업을 끝마칠지는 몰랐다네. 한 노파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도깨비들이 이 둑을 쌓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마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둑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렇고 말고 보면 알다시피 인간이 하룻밤 사이에 이토록 거대한 둑을 쌓을 수 있겠는가? 쌓으려고 해도 강한 물살에 매번 실패하던 곳에서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둑의 견고함과 마좌수의 이야기에 점차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저 거대한 둑을 쌓아준 도깨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죠. 마좌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동안 둑을 감상한 뒤 약속대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들은 다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둑을 완성했다는 자부심 어린 표정으로 마좌수의 집으로 갔죠. 그러자 마좌수는 귀왕부를 도깨비들에게 돌려주며 말을 이었죠. 너희들이 약속을 잘 지켰으니 나도 내 약속을 어길 이유가 없지. 자, 받거라. 너희들의 것이니 가져가도록 하거라. 대장 도깨비는 조심스럽게 귀왕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닿자마자 구슬은 더욱 강렬하게 빛을 발하며 공중으로 살짝 떠올랐고 그 장면을 본 도깨비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도깨비 무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도깨비들보다 키가 작고 두 눈이 호기심과 망설임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좌수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이며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작은 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좌수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그러자 도깨비는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승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념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세계와는 다른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들처럼 따뜻한 밥을 지어 먹는 즐거움도 없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나누는 기억도 없습니다. 그저 어둠 속을 떠돌며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들 뿐이죠. 그의 말에 다른 도깨비들도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승의 음식을 한 번만 맛보고 싶습니다. 부디
콩 한 말만 삶아 주십시오. 하나씩 나눠 먹으며 우리가 이승에서 머물렀던 마지막 기억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오듯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좌수는 그 말을 곰곰이 곱씹으며 한동안 침묵했죠. 그동안 도깨비들은 인간을 놀래키는 존재로만 여겨졌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도깨비들은 다소 쓸쓸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좌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 하인들에게 콩을 삶도록 하겠다. 잠시만 기다리거라. 마좌수는 흔쾌히 승낙하며 하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콩 한 마를 꺼내어 큰 가마솥에 삶도록 하라. 도깨비 손님들이 드실 것이니 정성을 다해 준비하거라. 하인들은 서둘러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가득 채우고 노란 콩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며 솥이 뜨거워졌고 물이 끓기 시작하자 콩에서 서서히 부드러운 향이 퍼져나갔죠. 도깨비들은 가마솥을 빙 둘러앉아 조용히 삶아지는 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와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콩이 익어갔고 하인들이 조심스레 가마솥을 열었습니다. 고소한 김이 퍼지며 구수한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죠. 하인들은 콩을 국자로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도깨비들에게 주었죠. 자, 어서 먹거라. 너희가 원했던 이승의 음식이다. 도깨비들은 신중한 손길로 콩을 한 알씩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식감에 놀라는 듯 했지만 곧 한 도깨비가 감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고소하군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상하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입니다. 다른 도깨비들도 차례로 콩을 맛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콩을 음미하며 한 알 한 알 소중하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도깨비의 차례가 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남은 콩이 단 한 알도 없었습니다. 어이쿠, 하나가 모자랐군. 잠시만 기다리게나. 내 하인을 시켜 다시 삶아줄 테니. 그러나 마지막 도깨비는 눈썹을 잔뜩 찌푸리며 콩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에도 성질이 급하고 사소한 일에도 잘 삐치는 성격이었기에 그는 벌써부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도깨비 무리 중에서도 간이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불릴 만큼 감정 기복이 심했던 그였죠. 뭐라고? 그는 허공에 두 팔을 휘두르며 성을 냈습니다. 이럴 수가. 다들 하나씩 먹었는데 왜 나만 못 먹는 거야? 나도 이승의 음식을 맛보려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러자 주변 도깨비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그를 말리려 했습니다. 야,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삶아주신다잖아. 맞아. 화내지 말고 기다리자고. 그러나 이미 속이 뒤틀린 마지막 도깨비는 말을 들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콩을 다시 삶아준다 해도 기다릴 생각이 전혀 없었죠. 발을 동동 구르며 씩씩거리던 그는 결국 팔짱을 끼고 퉁명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콩을 다시 삶을 필요는 없습니다. 못 먹었으면 못 먹은 값을 하죠. 그리곤 획 돌아서 둑으로 가더니 씩씩대며 커다란 바위 몇 개를 번쩍 들어올려 뽑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둑 한쪽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며 물이 서서히 새어나왔습니다. 나만 콩 한쪽도 못 먹었으니 내가 쌓은 돌덩이를 뺐습니다. 이래야 공평한 거 아니오? 그러고는 다시 한번 발을 구르더니 삐딱하게 몸을 돌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놈 참 성질머리하고는. 대장 도깨비는 혀를 끌끌 차더니 그를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도깨비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그제서야 마좌수는 이마를 탁 치며 답답한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대체 무슨 심보야? 콩 한 알 못 먹었다고 둑을 망가뜨리다니. 어휴,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성질이로구나.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곧장 하인을 불러 호통쳤습니다. 어서 가서 저 구멍을 막아라. 이렇게 두었다간 또 홍수가 날 게 뻔하니 어서 튼튼하게 메우거라. 하인들은 곧장 둑으로 달려가 부서진 틈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멍은 제법 컸고 물이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삽과 지게를 가져와 흙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돌과 진흙을 섞어 틈을 메우고 주변에 무너질 위험이 있는 부분도 보강하기 위해 돌을 촘촘히 쌓았습니다. 삽질을 하며 흙을 다지고 물이 새는 곳마다 마른 집과 점성이 강한 진흙을 꾹꾹 눌러 채워 넣었죠. 몇 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빈 구멍이 완전히 메워졌고 물이 새어나오는 것도 멈췄습니다. 그제서야 하인들은 헛헛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저 도깨비는 성질이 왜 그리 급한 겁니까? 콩 하나를 못 먹었다고 툭을 부수다니. 다른 하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정말이지. 별 더러운 성질머리 다 보겠네. 저 작은 구멍 하나 막느라 우리가 땀을 이렇게 쏟아야 하다니. 그나저나 어르신, 일단은 급한 대로 막긴 막았지만 다음 장마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은 계속 주의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자수 역시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도깨비가 직접 뽑아낸 돌이니 혹여 다시 구멍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지금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깨비들이 쌓은 제방 덕분에 마을은 더 이상 수해를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마철에 넘쳐 흐르던 물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아무리 비가 와도 제방은 꿈쩍도 않고 든든히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덕분에 임실과 남원 일대의 논에도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되어 풍년이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들의 신비로운 재주에 다시금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장마가 닥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도깨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일부는 제방 근처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술과 음식을 올리기도 했고 일부는 아이들에게 도깨비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 신비로운 제방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전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도 도깨비가 쌓은 둑은 마치 어제 쌓은 듯한 단단함을 유지했습니다. 큰 손상 없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마을 원로들은 이를 두고 도깨비들의 재주는 우리 인간의 힘을 훨씬 뛰어넘는구나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콩 하나를 먹지 못해 삐쳤던 그 도깨비가 홧김에 뽑아낸 그 자리만큼은 아무리 단단히 메워도 홍수가 날 때마다 구멍이 뚫렸고 마을 사람들은 장마철이 올 때마다 그 부분을 메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신기하게도 꼭 그 자리만 다시 허물어졌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이를 두고 도깨비의 심술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법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면서 꼭 장마철 전에 도깨비 구멍 앞에서 제사를 올리고 빌었다고 합니다. 부디 올해는 도깨비의 심술이 잠잠하길 바라면서 말이죠. 누명을 쓰고 도망치던 아전의 인생. 조선 한양 수진방의 한적한 골목길에 염시도라는 아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서당에서 글을 배우며 틈틈이 관청일을 돕곤 했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그의 아버지를 따라 아전으로 일하며 기록을 정리하거나 문서 작업을 돕는 역할을 맡으며 살았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의 꼼꼼한 일처리와 공정한 태도가 점차 상급 관리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후 그는 세금 징수와 토지 조사와 같은 주요 업무에도 참여하게 되었으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남인의 영수인 허적의 신임을 받아 중요한 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적이 시도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심부름 갈 때가 있으니 일찍 오도록 하게. 시도는 평소처럼 허적의 명을 충실히 따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도 언제나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새벽에 맞춰 허적의 집에 갈 계획이었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이 그를 불러냈고 그는 잠시 얼굴만 비추겠다는 생각으로 마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으나 분위기는 점차 무르익었고 술이 돌고 주사가 올라오기 시작하자 누군가가 노름판을 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도는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패는 몇 번 돌았고 그는 술과 함께 몇 잎의 동전도 잃었습니다. 곁에서는 이기고 지는 이들의 희비가 엇갈렸고 주막 안은 어느새 밤이 깊어가며 웃음소리와 탄식이 뒤섞였습니다.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시도는 한참 후에야 시간이 늦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고 자정이 한참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헛걸음질치며 집으로 돌아왔고 침상에 몸을 눕히자마자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약속은 까마득히 잊혀진 채였습니다. 눈을 뜨니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고 상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치연길 한쪽에 있는 고목 아래에서 이상한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보자기는 푸른 천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무게도 꽤 묵직했습니다. 호기심에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은 20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누구의 것일까? 시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돈이 절실한 사람의 것이라면 그 주인은 얼마나 애가 탈까? 혹여나 악인의 돈이라면 돌려주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무도 없는데 내가 그냥 꿀꺽하면 안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에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돈이라면 반드시 주인을 찾아 돌려드려야지. 그는 돈을 보자기에 다시 싸서 품속에 넣고는 서둘러 허상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허적의 집에 도착한 시도는 허적에게 늦은 것을 사죄하며 길에서 주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거두어 달라 청했습니다. 하지만 허적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주운 걸 왜 나에게 주는 것이냐? 그리고 네가 가지지 않은 것을 왜 내가 갖겠느냐? 시도는 겸연쩍어하며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허적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듣자 하니 광성 부원군 김만기의 집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니 그곳에 가서 출처를 물어보거라. 시도는 허적의 뜻을 따라 다음 날 아침 광성 부원군을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하여 오늘 문안을 드리고자 들렀습니다. 그런데 혹시 귀댁에서 무언가 잃어버리신 일이 있으셨는지요? 없네. 김만기는 처음에는 자신이 돈을 잃어버린 일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도의 말이 너무도 정중하고 진지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의 남자 하인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허둥지둥 달려와 김만기 앞에 섰습니다. 김만기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며칠 전 말값으로 은 200냥을 받았다고 알고 있다. 그 돈은 주인 마님께 잘 갖다 드렸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달 떨며 고개를 끄덕이다. 이내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두 손은 바닥을 짚은 채 떨리고 있었고 등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실려 나왔습니다. 소인은 말값으로 은 200냥을 받았사옵니다. 허나 술에 취해 돌아오던 중 어디에선가 그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두고 찾으려 하였으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사옵니다. 저의 실수로 커다란 폐를 끼쳐드렸으니 죽어 마땅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김만기는 크게 노하여 하인을 처벌하려 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그는 노기등등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감히 내 돈을 잃고도 내게 거짓을 꾸미려 했구나. 당장 매를 가져오라. 하인은 잔뜩 겁에 질려 땅에 이마를 박고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으며 어깨는 오르락내리락하며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리. 한데 소인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술에 취해 멋모르고 저지른 일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김만기는 여전히 화를 풀지 않고 녹이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시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단정한 태도로 김만기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보자기 속에 든 은전들이 바로 잃어버리신 말값과 일치하는 듯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바라옵건대 이 돈을 돌려드릴 테니 저 하인을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김만기는 잠시 시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잃어버린 돈이 저절로 다시 왔으니 누구 하나 피해본 사람이 없고 자네의 부탁을 내 들어주지 않을 이유 또한 없지. 그는 한숨을 내쉬며 주변에 있던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하인들은 그제야 붙잡았던 손을 풀어주었고 그는 풀려나자마자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김만기는 이내 시도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요즘 어디 있느냐?
내가 네 의로움을 높이 사겠다. 그러니 이 은 200냥 중 절반을 가져가거라. 그러나 시도는 고개를 저으며 공손히 거절했습니다. 소인이 재물을 탐냈다면 알아서 챙기고 입을 씻은들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 것이 아닌 것을 탐내어 저의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김만기는 시도의 단호한 태도에 감탄하며 끝내 더는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시도가 상공께 인사를 드리고 문을 나서는데 밖에서 한 젊은 여자아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뒤따라오며 급히 불러 세웠습니다. 아전나리, 잠시만요. 시도가 뒤를 돌아보며 왜 그러느냐고 묻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좀 전에 말값을 잃어버렸던 이는 저의 오라비입니다. 저는 오라비에게 의지하여 살고 있는데 지금 나리 덕분에 오라비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하여 제가 안채에 들어가 와래었더니 마님께서도 극구 칭찬하시며 술과 안주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잠시 안으로 드시어 맛이라도 보고 가셨으면 합니다. 시도는 거절할까 했지만 어린아이의 마음씨가 기특하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진수성찬에 맛좋은 술까지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 상을 받은 시도는 배불리 먹고 마음껏 취했죠. 하지만 하필이면 그날 저녁 그가 모셨던 허적이 대역죄에 누명을 쓰고 잡혀갔고 그와 동시에 그의 밑에서 일하던 관료들과 하인들도 모조리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시도는 김대감 집에서 묵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자신이 모시던 어르신과 일가친척 그리고 하인들까지 모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시도는 재빨리 짐을 싸 떠났습니다. 그는 딱히 갈 곳이 없었기에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였죠. 그러다 속세를 떠날 참으로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몸과 마음을 불법에 귀의하고자 합니다. 덕이 높고 자비로우신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 이렇게 먼 길을 왔사온데 부디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여러 스님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이 산 깊숙한 곳, 묘길상이라는 바위 너머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소이다. 그곳에 머무는 스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를 생불이라 부릅니다. 오랜 세월 입정하며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지요. 속세의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마음조차 들여다보는 듯하니 가서 예를 갖추고 가르침을 청해 보시지요. 시도는 이 말을 듣고 깊이 감사하며 곧장 암자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 길은 생각보다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산길은 사람의 발길이 닿은 흔적이 드물었고 짙은 안개가 골짜기를 감싸고 있어 눈앞의 길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마침내 시도는 스님이 머물고 있다는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바위 벼랑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조용한 암자였고 은은한 향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지고 있었습니다. 암자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 결가부좌를 한 채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도는 마룻바닥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예를 올렸습니다. 스님, 저는 중생의 번뇌를 이겨내고자 이곳까지 찾아왔사옵니다. 부디 저를 제자의 자리에 받아주시어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의 간절한 요청에도 스님은 돌아보지 않았죠. 그렇게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날이 저물어갈 즈음 스님이 갑자기 말문을 열었습니다. 쌀이 저기 있으니 우선 밥부터 하게나. 그리하여 시도는 어찌저찌 쌀을 씻고 불을 피워 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말랭이 하나를 찬삼아 스님과 같이 먹었죠. 그렇게 하기를 대여새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스님은 가타부타 말도 없이 가부좌를 한 채 명상에 빠져만 있었습니다. 시도는 이대로는 뜻을 이루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스님께서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암자를 떠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암자 뒤편에서 조그마한 움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18살 정도 되는 예쁜 처녀가 있었는데 시도는 문득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래도록 쌓인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순간적인 충동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끌리듯 그녀에게 다가갔고 결국 껴안으려는 순간 처녀는 놀라 옷자락 속에서 작고 날카로운 은장도를 꺼내어 목에 들이댔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신다면 이 칼로 제 목숨을 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제야 시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뒤로 물러서며 두 손을 모아 사죄했습니다. 제가 분별을 잃었습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었으니 부디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잠시 숨을 고른 시도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쩌자고 이 깊은 산 속에 홀로 계신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장도를 내려놓고 조용히 시도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아랫마을 동구밖에 사는 안악입니다. 오라비가 금강산으로 출가하여 이 암자의 스님을 모시고 있지요. 어머니께서 암자의 스님이 신령한 분이라고 하여 소녀의 운명을 여쭈었더니 5년 안에 큰 액을 당할 상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살이를 끊어버리고 암자 곁에 와서 살면 화를 면할 수 있고 좋은 인연까지 맺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믿고 이곳에 움집을 엮어서 저만 데리고 들어와 머물렀지요. 몇 년을 이렇게 해오던 중에 어머니가 잠시 아랫마을로 간 사이 당신이 저를 강제로 품으로 한 것이지요. 그렇긴 하나 이것도 우연은 아닌 듯하네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신통한 스님이 좋은 인연이 있을 거라 한 것도 필시 당신을 두고 말한 것인가 봅니다. 그리고 비록 어떠한 일도 없었다고는 하나 남녀가 손을 맞잡고 옷깃을 스쳤으니 어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습니까? 그러니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려 확실한 혼례를 치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시도는 그녀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그녀와 작별한 시도는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서 내일 아침이 되어 그녀 모친의 허락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죠. 다음 날 아침 시도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 상을 보니 출가할 사람은 못 되네. 그리고 암자 뒤에 사는 처자는 결국 자네 부인이 될 것이네. 하지만 여기서 곧장 떠나되 잠시도 지체해선 안 되네. 뒤에 조금 놀랄 일이 있겠지만 자네 복록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네. 시도는 스님께 조심스럽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에 감사드리며 이제 저는 이 길을 내려가겠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한 그는 짐을 챙기고 산길을 따라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허리에 노끈을 단단히 메고 짐보따리를 어깨에 맨 채로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디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산중이 떠나갈 듯 요란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군관들이 숲속에서 우르르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시도의 머리에 거칠게 자루를 씌우고 손을 뒤로 꺾어 결박하였습니다. 시도는 놀라 소리치려 했지만 입도 막혀버렸습니다. 어허, 이자가 바로 도망자 염시도다. 당장 수레에 실어라. 군관의 외침이 울려 퍼지자 다른 이들은 시도를 수레에 던지듯 실었습니다. 수레는 곧장 산길을 따라 내달렸고 시도는 정신이 혼미한 채 흔들리는 수레 위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바퀴 소리는 자갈을 깔며 거칠게 굴러갔고 바람은 수레 틈 사이로 세차게 불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또다시 운명의 수레바퀴에 실려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수레는 멈추지 않고 달려 마침내 한양의 감옥에 도착하였습니다. 시도는 깊고 습기 찬 감방에 갇혀 며칠 동안 국문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차디찬 죽 한 사발뿐이었고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수들이 감방 문을 열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염시도 국문 받을 차례다. 신문실로 들어가려던 찰나 시도는 음식을 나르는 여종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도를 보고 깜짝 놀란 듯 멈춰섰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염나리, 혹시 절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나리께서 은을 찾아 돌려주신 그 종의 누이입니다. 오라비께서 늘 나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이라고요. 그녀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고 시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여종은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뒤로 물러섰고 시도는 곧 간수들의 호의 아래 신문실로 향했습니다. 그를 직접 신문할 이는 다름 아닌 광성부원군
김만기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은 200냥 사건으로 인연을 맺었던 바로 그 김만기였습니다. 시도는 그 앞에 마주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쉰 후 공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김만기는 시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이로군.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마주할 줄은 몰랐네. 시도는 억울하고도 복잡한 심정을 누르며 답했습니다. 어르신, 제게 씌워진 죄는 실로 부당하옵니다. 저는 그저 허적 어르신을 따랐을 뿐 그분이 어떤 계책을 꾸미는지조차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김만기는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듯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덮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역시 그리 생각하네. 자네의 성품을 내가 잘 알지 않겠는가? 은 200냥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든 주인을 찾아주려 했던 올곧은 성품이라는 것을 말이야. 그러니 그런 사람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말은 내 도무지 믿을 수 없네. 잠시 후 그는 곁에 서 있던 하급 관리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자는 무죄다. 즉시 석방토록 하라. 그 순간 시도의 눈가에 맺힌 긴장의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에게 다시금 살아갈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시도는 의금부를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아까 그 여종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지은 고운 옷을 가지고 시도에게 다가왔죠. 나리, 이 옷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가족은 나리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시도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여종의 간절한 눈빛에 인해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시도를 극진히 대접하며 손수 지은 음식을 내오고 작은 잔치상까지 차려주었습니다. 시도는 이들의 정성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그녀는 시도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리, 이곳을 떠나신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허적 어르신과 가까웠던 이들을 노리는 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여차하면 다시 붙잡힐 수도 있사옵니다. 그는 뒤이어 시도에게 낡았지만 튼튼한 말한필과 여비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행상으로 위장하시고 당분간 자취를 감추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혹시나 관군의 눈을 피해 숨어 계시다가 다시 기회를 보십시오. 그리하여 시도는 그녀가 쥐어준 돈 몇 푼과 말한필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어느 여름날 시도는 말에 짐을 싣고 상주를 향해 떠났습니다. 7월 7석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를 건너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그는 들녘을 가로질러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그가 타고 있던 말이 큰 소리를 내며 앞질러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더니 후미진 오솔길을 따라 다름질치기 시작했죠. 시도는 깜짝 놀라 말의 고삐를 붙들려 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말이 향한 방향을 따라 달리다 보니 어느덧 작은 촌락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말은 마치 길을 아는 듯 작은 집 앞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고 그곳 마당에 멈추어 섰습니다. 시도는 마당 입구에 멈추어 선 채 머쓱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조용한 산촌의 풍경 속에 그와 낯선 집 그리고 말만이 어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나이가 지긋한 노파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시도를 위아래로 살피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스스로 돌아온 걸 보면 인연이 있는 것이겠지요. 시도는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뵌 적이 없는 안주인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스스로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노파는 빙긋 웃으며 손짓으로 그를 마루로 이끌었습니다. 차차 말씀드리지요. 마침 좋은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시도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얼굴로 노파의 말에 따라 마루에 앉았습니다. 노파는 부엌 쪽으로 들어가 물 한 잔을 내왔고 마당에는 여전히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안 깊은 곳에서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들창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리던 그 울음소리가 점점 선명해졌고 노파는 이를 듣고는 마치 오래 기다린 소리인 듯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느냐? 너무 좋아서 그러는 게냐?
시도는 의아한 얼굴로 노파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댁 안에 누가 계십니까? 노파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께서는 혹시 몇 해 전 금강산의 어느 암자 뒤편에서 한 처자를 만난 기억이 있으십니까? 시도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물그릇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그런 인연이 있었지요. 그 처자는 제게 잊지 못할 사람입니다. 노파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인 뒤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 처자가 지금 울고 있는 제 딸입니다. 시도는 놀람을 감추지 못한 채 눈이 커졌고 방 안에서 흐느끼던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다시 이어질 날이 오리라는 것을 믿고 말이지요. 노파는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암자의 스님, 그분은 모든 세상일을 꿰뚫어보는 신통한 고승이십니다. 예전에는 속세에 계시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금강산에 들어가신 거지요. 노파는 잠시 딸아이 쪽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긴 듯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즉에 저희는 딸아이의 앞날을 여쭙고자 스님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제 딸아이를 유심히 보시더니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염시 성을 가진 사내와 인연이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큰 애군이 찾아오겠지만 나에게 와서 의지한다면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이고 이내 혼인도 이루어지리라. 단 함께 살게 되는 시기는 금방이 아닐 것이며 영남 상주 땅의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가족이 될 것이다. 시도는 놀람과 함께 복잡한 감정의 일렁이었습니다. 노파는 그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예언을 들은 우리는 딸아이를 데리고 암자에 올라가 거처를 마련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암자를 찾아오셨었지요. 허나 저는 잠시 장에 다녀오는 길이라 안타깝게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스님은 예언을 남기신 채 자리를 비우셨고 어디로 떠나셨는지는 아직도 알지 못한답니다. 노파는 마루 끝에서 딸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은 한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시도는 한순간 숨이 멎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바로 금강산 암자 뒤편에서 그가 만났던 그 소녀, 아니 이제는 성숙하고 우아한 여인으로 자란 바로 그 처자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시도를 바라보다 이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시도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고요해졌고 과거와 현재가 한 줄기로 합쳐지는 듯했습니다. 노파는 그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루 위에는 정갈하고 푸짐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갖가지 나물과 국, 정성 들여 지은 밥, 그리고 향기로운 약주 한 병이 함께 올려졌습니다. 시도는 마치 오랜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따스함에 감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도는 아내와 함께 한양으로 돌아와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예전과 다름없이 청렴하고 겸손한 삶을 이어갔고 후학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 힘썼습니다. 청성부원군 김공은 시도의 지극한 충절과 의리를 높이사 그를 자주 불러 함께 차를 마시며 정사를 논하기도 했습니다. 시도의 집은 언제나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그의 아내 또한 현명하고 정숙하여 집안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도와 이가 함께하는 집안이라며 존경심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